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그 선택형 어, 최종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쟁점 여섯 번째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 보호.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이라고 하죠, 그죠? 외관법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받으시고 예, 나올 만한 어떤 용어 정도, 중요한 주제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영업상 채권의 채무자 보호할 때, 상호소경할 때 양수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 내용은 뭐냐, 그죠? 채용 내용을 따져보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영업으로 인한 거죠. 이때 양수인도 변제 책임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 채권자를 보호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시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례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봅니다. 요거 두 개는 채권자가 영업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는 영업 양도 사실 그 자체 아는 거는 채무 부담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어때요? 외관을 작출한 어, 영업 양수인은 어, 양도인의 채권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요거죠. 채권 양도 무렵에 근데 비교할 거는 뭐예요? 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변제 책임지지만 영업 다시 말해 채무 인수죠. 채무 인수 그죠? 채무 인수를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임 안 져요. 알겠죠?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 양도 무렵에 채무 승계 없음을 몰랐어요. 모르면 책임지겠죠. 그죠? 변제 책임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 후에 한참 후에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인수 안 했다라는 걸 알게 채무자가 다시 말해 상호 소경 양수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채무 인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그 책임이 소멸되냐 이 말이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외관법리라는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외관법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믿음 자체를 보호해주는 게 외관법리죠. 처음에 채무 인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소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관을 보고 믿었던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존중해 주는 거죠. 외관법리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처음 이렇게 외관이 작출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의 변제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아셨죠? 뭐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채권자 채권 양도물 채무 승계 없음을 알고 있으면 책임 안 지는 거 아까 봤고 입증 책임들은 보시면 되고 양수인이 채무 인수 없음을 입증하여도 양수인 채무 있음을 입증하더라도 양수인은 책임져야 된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채무 인수 없음을 입증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채무 없음 입증하더라도 책임지는 이유는 뭐냐면 외관법리. 외관은 작주이기 때문이죠. 겉을 보고 믿은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채무 인수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지는 것은 여전하다. 그리고 분쟁연대 책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양수인이요. 양수인의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입증됐다. 그럼 누구만 책임질까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입증됐다. 그럴 때는 채권자는 또 다시 말해 양도인은 책임지지 않고 양수인만 책임 부담한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문화 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지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책임 요건이다. 뭐 상호 적용. 상호 적용은 완전하게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회 통념상 객관적 영업의 동일성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호 적용, 외관을 작출한 그 자체에
원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원인 관계는 상관없어요. 그냥 간판이 붙어 있는 그 사실관계로 충분해요. 외관법리니까. 겉으로 본 거니까. 예, 그래서 상호를 양도하고 사용을 허락했건, 허락에 대한 합의가 무효 취소되었건, 아니면 상호를 양수인이 무단으로 사용했건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고 믿은 예, 우리 양도인의 채권자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경의 명칭은 옳고 영업표지 이런 것들은 이미 출제되었던 거죠. 옳거나 영업표지도 똑같이 다시 말해 영업주체 표시도 소경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양도에 거래한 채권자, 양수한 자, 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가 제3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이 채권은 언제 발생한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죠? 영업 양도인의 영업상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채무다. 다시 말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 모두 가능해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도 포함되고요. 또 영업상 활동과 관련된 것이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된다는 거.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 채무도 가능하다는 거. 법정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 여기밖에 없다. 그죠? 불법행위, 부당이익도. 그렇지만 영업과 무관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지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영업 양도 당시까지 채무의 변제에 도래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발생해야 돼요? 영업 양도 당시까지 채무는 발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확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보통 채무를 영업 당시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하다. 이것도 안 돼. 알겠죠? 요거 하나만 어떻게 한다? 영업 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일 것. 요거다.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은 됐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종결. 확정 판결 변론 종결의 채무자로부터 영업 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상호 소경 양수인으로서는 변제 책임을 인정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민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확인하셨을 걸로 알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 효과죠. 책임 효과인데 이 책임 재산은 양수한 그 재산만 말할 거냐? 아니에요. 이제는 어때요? 양수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알겠죠? 양수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양수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별개의 채권이다. 그 밑에 이제 연결돼야 되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함께 부준 연대 책임지지만 그 채무는 별개의 채권이다.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 명의는 별도로 갖춰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채권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대항 요건은 채무자별로 별도로 충족해야 된다. 알겠죠? 그거 꼭 알아두세요. 같이 연결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문화 될 게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책임 효과는 어때요? 양수인이 지체 없이 만약에 책임을 등기한다면 그때는 모든 채권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양도인 과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의 책임을 없으면 통지하잖아요. 이때는 통지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만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확인만 해주시면 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자, 유추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되죠. 우리 앞쪽에 봤던 영업임대차 종료로 인한 반환 부분이 상법 41이랑은 유추 적용할 거냐?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요거 비슷한 거 앞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 영업 양도에서 경업금지 있잖아요. 경업금지에 의해서 영업임대차와 관련해서 유추정할 수 있느냐? 거기는 안 된다 그랬죠. 거기는 유추정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고 여기는 유추정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되죠. 그래서
A 임대인, B 임차인, 그죠? 임차인이다 말이죠. 임차인. 그랬을 때, 이럴 때 첫 번째 경업금지. A의 경업금지는 금지 규정은 유추합니다. 유추. 알겠죠? 유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상호소용 양수인의 책임 있죠. 요거는 42조 1항은 유추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는 거죠. 왜? A의 채권자인 갑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진다? 말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수습도. 왜?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이 물건들이나 기타, 그죠? 영업 재산들은 대부분이 누구 겁니까? A, 그죠? 임대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권. 임대인의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갑이 B에게 이렇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출자해서 설립했다. 그리고 상호를 계속 사용했다. 똑같이 42조 1항과 45조 존속기한까지 함께 유추 적용한다. 두 개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상호 소개하지 않을 때 책임 안 지겠죠. 원래는 상호 소경을 하지 않으면 외관 법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뭐다? 소경은 안 했지만 채무 인수를 광고했다. 그때는 책임져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광고의 의미가 뭐예요? 광고. 광고의 의미는 뭐 신문 광고, 방송 광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 인수를 믿을 만한 어떤 외관을 이야기하는 거다. 외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외관이 이 광고가 요겁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이요. 양도인이 원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던 중에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상호 변경 취지의 개별 통지를 했다. 요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채무인수 광고로 봤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영업상 채무자 보호다. 그죠? 채무자 보호. 채무자 보호는 상호를 소경했을 때는 요건에 하나 더 붙습니다.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이 변제하면 그렇게 발생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건 잘 안 나오니까 됐다.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는 상행위기죠. 상행위로 바로 가보면 상행위에서는 상사시효 적용 여부에 대해서 늘 시험에 지문을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최근 판례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원칙은 5년이다. 예외적으로 상법이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이 있으면 5년 짧은 것도 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문제되는 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시효의 진행 시기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요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상사시효가 적용되려면 이 판례는 두 가지를 항상 언급합니다. 상행위 계약에 따른 급부 자체의 반환이고 또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효 진행 시기는요.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일 때는 객관적으로 부존재 내부적 법률 하기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 사실 안 때부터 시효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판례로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언제냐? 매수 청구권이 그죠? 요건 이제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상사시효가 진행된다. 위반에 따른 거죠.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의 상사시효는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다. 당연하죠. 위반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행위 여부는 순서가 이렇게 따지는 거 5년의 단계 시효 적용된다는 거 뭐 아실 거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우리 검토를 해보면 특히 전압 판례로 이제 나왔던 거는 보증채무, 주채무는 항상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별개 독립된 채무로 판례가 정리가 됐죠. 채무 성질에 따라서 별개로 정해진다. 그래서 보증채무는 종된 채무인데 주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야 되는 거가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변경돼서 별개 독립된 채무로 보고 성질에 따라서 시효를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주체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만약에 10년으로 연장됐다. 그럼 하고 상태에서 보증했다. 그럼 이 보증한 것이 성격이 뭐냐 이거죠. 보증한 것이 만약에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이다. 그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몇 가지 최근에 나온 사례만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뭐 과거 판례기도 합니다만은 자동차 할부 구입 보증계약에서 제3자가 명의 도용을 해서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이미 지급한 보험회사가 수령한 판매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보냐면 보증보험 계약 자체가 상사계약이라는 거죠. 여기에 기초한 급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교를 해둘 게 하나 있는데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원래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회원들 중에 혹시라도 상인인 회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상인인 회원에게 만약에 자금 대출해준다. 그럼 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 돈을 빌리는 건데 무슨 행위예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상인이 아닌 일반 회원에게 만약에 자금 대출했다. 요거는 상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하나 비교해 주시고 우리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비교를 할 게 있는데 일단 또 나오겠지만 먼저 여러분 알아둘 거는 기본적으로 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있죠. 단체협약은 이게 보조적 상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 있죠. 이건 보조적 상해로 봐요. 근데 비교하는 판례 두 개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한번 뒤로 한번 가볼까요? 나오나요?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뒤에 그게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있죠. 좀 넘어가 보시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했어요.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요.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다. 누가 하는 것이죠?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근데 근로자가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청구하는 이 시효를 갖다가 채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단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보호할 실익이 없죠. 신속하게 해결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꾸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 다시 말해 A라는 회사가 누구에게? 갑이라는 근로자에게 무슨 위반했습니까? 보호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랬을 때 갑이 누구예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손배를 청구한단 말이죠. 이때 이 손배 청구 소멸시효가 몇 년이야, 그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죠. 원래 이런 그 손배라든지 근로계약이란 단체, 그죠? 근로단체 행위는 보조 상행이기 때문에 이게 상행이 아니냐 보지만 보호해 다시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실익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다 뭐예요? 두 개 다 이거는 10년이다. 상사시효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하나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도 여러분 좀 보시면 돼요. 상사시효 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최근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 이거 상행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일방적 상행위도 우리 상행위로 인정하니까 상인인 기부자라가 나왔기 때문에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한 보조적 상행위로 봐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라고 혹시 나오면 이건 상사시효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거는 한국전력공사 있죠. 한국전력공사가 다수의 전기 수요가와 사이에 체결된 이 전기 공급 계약은 영업으로 하는 전기 공급 계약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본적 상행위로 봐요. 기본적 상행에 해당되죠.
그러면 기본적 상행위는 상사시효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공법 관계잖아. 그죠? 전기 공급 주체가 한국전력공사. 그죠? 공급 관계로 본다면 공법인인 경우에도 상사시효 상법이 적용될 거냐 문제인데 그 공법 관련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지만 그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공급 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 채무 역시 뭐가 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본다. 그죠?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겨해 주시면 돼. 그냥 한국전력공사 전기 수용자, 전기 공급에 대한 기본적 상행. 공법인에 관련 법령의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어때요? 상사시효 적용. 위약금의 지급 채무 역시 상사시효.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누가 청구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라든지 기망에 의해서 돈을 받아간 거죠. 이럴 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상법 64조가 유추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했다. 우리 판례는 이걸 민법 103조에 따라서 선풍기로 선량한 풍속 기타 자유질서 반해서 무효로 봤어요. 이럴 때 보험금의 부당 반환 청구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조기에 법률 관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해갖고 둘 다 그렇게 봤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험회사가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지급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제 상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법인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상행위에 기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상행위에 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이루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에 반환 청구는 상사시효 적용 실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상행위를 하더라도 조기에 법률관계 해결할 실익이 없으면 상사시효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상행위에 해당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빨리 뭐 해결해서 부당이득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생각하는데 민사시효인데 이게 조기에 법률관계 해결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사시효로 가지만 아닐 때는 10년 그대로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갑 주식회사는 상인이잖아요. 대출금 채무자 재산에 관한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것도 신속하게 해결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없다고 봤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특히나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판례이지만 위법한 이익배당 중간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좋습니다. 이거는 이익배당 중간배당은 주식에서 하는 거죠. 주식에서는 상인이잖아요. 이럴 때 이 배당 자체 중간배당 자체가 상행이냐 아니면 보조 상행이냐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요 이익배당 중간배당은 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뭘로 봤나 우리 판례는 뭘로 봤습니까? 회사의 내부적 사무로 봤어요. 알겠죠? 그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하나의 사무로 본 거예요. 그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알아둬야죠. 배당금 지급 청구는 상해는 채권이라고 아니다. 그래서 또한 그에 따른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역시 뭘 한다? 상행위로 볼 수 없고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도 없다. 그래서 민사시로 간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보상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죠. 상인이 아니잖아요. 토지공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 토지 취득 보상형을 법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건 상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토지공사 어쩌고 나오면 상사시효 아니에요. 상사시효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시효에는 사채에 관한 상환처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건 상사시효가 아니에요. 법조문에 가보면 이거는 아예 10년의 소멸시 원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10년이 있고요. 이자에 대한 것도 어때요? 아예 5년간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건 상사시효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법에 5년간 10년이 나와 있죠. 그냥 민사시효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혜택이라는 손해배상식이 있죠. 이건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성격이 위임관계로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아니고 일반 채무로 봅니다. 일반 채무. 그죠? 일반 채무로 봐서 민사시효가 적용되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아까 그죠? 한국전력공사 계약 체결하는 거 다르게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 채권 있잖아요. 전기요금 채권은 어떻다? 민법 163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로 봤어요. 그럼 어때요? 상사시효가 더 짧은 몇 년 있죠? 3년간의 행사가 있죠. 그게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3년간 행사 소멸시 완산. 그래서 상사시효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채권 알아두시고 뭐 최근에 나온 거 세무사의 직무, 의사와 의료기관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이거는 의제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둘 다 민사시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양이 있었지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유치권에 대해서도 뭐 사례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잘 알 겁니다. 성립 당시 쌍방이 상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쌍방력 상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행위로 유치물을 취득해야 된다. 핵심은 뭐예요? 두 번째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그죠? 변제기 도래는 뭐 민법과 똑같고 그리고 일반적 관련성이다. 그냥 영업을 통하여 관련성이지 유치 목적물과 관련하여가 아니에요. 개별적 관련성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신다. 쌍방의 상인, 채무자 소유, 그 다음에 일반적 관련성. 그죠? 네,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반 상사 유치권이다. 그쵸? 그 다음에 대항력 문제다. 뭐 당연하겠죠. 채무자 및 상사 유치권 발생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으로 수집하는 데 대항 가능하죠. 상사 유치권 뒤에 발생한 거. 근데 상사 유치권보다 더 먼저 앞선 선행 저당권자에 대한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없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판례로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다. 불가분성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민법에 가보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 행사할 때 유치권의 불가분성 있죠? 이것도 상법에 적용될 거냐? 상사 유치권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목적물이 분할을 가능하거나 수개 물건인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민법의 3위 사유제 가면 유치권자는 어때요? 유치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만약 이걸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는데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했어요. 그럼 채무자는 어때요? 위반행위 있었던 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죠? 유치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정도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상사 유치권은 여러분 알 겁니다. 대리상 위탁 매매인, 그 다음에 운송인, 운송주선인. 대리상 위탁 세 가지 기준 따지면 되죠. 쌍방이 다 상인이 되느냐? 여기 대리상 위탁 매매 아니죠? 운송주선인도 아니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되느냐? 거기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일반적 결련성을 요구하느냐? 근데 특히나 운송인, 운송주에는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해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무엇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반 상사유치권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유치권의 한계는 뭐예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신의칙에 위반되는 유치권 남용은 허용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판례점을 알아두셔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질계약 나와요. 이 유질계약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유질계약. 유질계약은 뭐 조심할 건 어때요? 우리 유치권이 쌍방적 상행이라 해서 유질계약도 쌍방적 상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립 요건 보시면 성립 요건을 판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질권 설정 계약과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유질 약정이 필요하다. 피담보 채권 상인의 생기면 충분하다. 질권 설정자는 상인 또는 비상인 상호 관하다. 다시 말해 쌍방의 상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예,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행 방법과 절차까지도 판례가 다 정리를 해줬어요. 질권 실행 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정리해줬다. 이런 원칙적으로 어디? 질권 설정 계약에서 혹시나 정한 게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 만약에 그런 규정도 없고 객관적 형성된 가격도 없다.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때요? 요겁니다. 유질 약정을 근거로 처분 정상 방법을 시행한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처분 가격이 불합리하다면 이 처분 정상 방법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고 예,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 있죠? 요거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도 예, 선택형으로 기억해 주는데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사매매 특칙은 앞쪽에도 봤듯이만은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특칙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 매수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쵸? 그 상법은 특징 어때요? 여기는 상인 간의 매매라는 거 우리 쌍방역 상행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유치권 그리고 상사매매 특칙에서는 반드시 쌍방역 상행을 요구한다. 그쵸? 예, 그리고 지체 없이 검사함을 부담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경우 이것도 즉시 매도의 통지발. 요거 지문이 많이 돼 있어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면 6개월 안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발견하는 즉시 한다는 거. 즉시 한다는 잊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매도인이 악이면 의무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검사 통지의 적용 대상이다. 일단 여러분 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 대체물 다 가능하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통설은 인정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물론 양쪽 다 상인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근데 부대체물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제작물 공급 계약의 성격을 판례 여러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도 안 돼요. 이 불완전 이행은 뭡니까? 채무 불행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채무 불행으로 해결하면 되지 담보 책임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염된 토지 매매 사건인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검사 의무, 수령 의무 지체 없이 통지 의무 발견 즉시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문화되어 있는 것 중에는 만약에 의무 이행을 어, 하지 않는 것이 매수인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 만약 의무 이행을 하지 않잖아요. 매수인의 과실이 없으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매수인의 과실 전혀 관계없어요.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이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과실하고는 관계없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보관 공탁 의무가 있다 그랬죠? 보관 공탁 의무 민법상은 어때요? 매수인은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상법은 특히 격지자인 상인 간의 매매, 상인 간 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당사자 특약이 없다면 그죠? 매수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어떤 거예요? 매도인 비용으로 보관 공탁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게 멸실훼손 염려가 됐을 때 매수인은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이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앞쪽에 전문에 가보면 매도인의 보관 공탁 경매 의무에는요. 매도인이 경매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 차이점을 이제 알아두시고 이 매수인의 보안 공탁 경매 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군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정기 매매는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만 민법과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민법의 정기행위와 똑같은 거라 그랬죠? 정기행위와 똑같은 건데 민법의 정기행위는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 행위 경고가 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에요.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어때요? 해제권의 행사가 돼야 되죠. 그래야 해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법은 어때요? 상인간 매매 되고요. 쌍방적 상행해야 되고요. 이 행위를 경고하게 되면 어때요? 채무비가 있으면 이 행기 후 매수인이 이행 청구가 없다면 이행 청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행 청구가 없다면 뭐 한다? 계약이 해제된 걸 간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느낌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매매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만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 너무 잘 아실 거고 특히 위탁매매 대상은 물건과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것이 한정돼 있죠. 그런 것들이고 이때는 상인 비상인 상관 관계없습니다. 특히 판단 기준은 이게 위탁매매냐 아니냐는 어때요? 명칭 형식 관계없어요. 뭘 한다? 실질을 중시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을 좀 잘 비교해 줘야 되는데 이 준위탁매매 있잖아요. 요거는 구조가 똑같지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이지만 여기에 뭐예요?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탁매매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도 위탁매매와 구조가 똑같아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이에요. 근데 뭐만? 여기는 행위가 달라요. 물건 운송 주선 행위를 영업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위탁매매는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 운송 주선인은 물건 운송 주선 행위. 그 외에 모든 행위는 어때요? 준위탁 매매로 가시면 되는 거죠. 구조는 똑같이 위탁 매매 같다.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알겠죠? 그거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주시면 된다. 그죠?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위탁 매매인과 위탁자와 제3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통은요. 위탁자는 자기 명의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때요? 위탁 매매에 직접 권리 취득 의무 부담한다. 그죠? 근데 그러면 위탁자하고 제3자는 어떨까요? 아무런 법률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채무이행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물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위탁 매매인에 대해서 야 빨리 이행해 라고 담보 책임중만 가능하겠죠. 그것도 여러분 뭐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물의 귀속관계 아시죠? 귀속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사달라, 팔아달라 했던 그 물건들 있죠. 이것에 대해서 위탁매매인이 사고 팔았던 그 물건을 위탁매매인이 갖고 있다. 이럴 때에 이 물건은 누구 걸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 깨져버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위탁매매인이 갖고 있는 이 물건을 위탁매매 채권자가 와서 만약에 가져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은 아예 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는 그 물건은 위탁자의 소유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이 임의로 만약에 소비를 했다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개미가 위탁자로 합시다. 위탁자예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여기 물건 있죠. 포스코 주식 좀 사주세요 했잖아요. 사각권 포스코 주식이 삼성증권의 금고에 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은 누구 거다? 우리는 위탁물의 소유자는 위탁자 것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소유권을 정해놔야만이 위탁자가 보호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삼성증권 위탁매매 채권자가 이 포스코 주식을 만약에 압류했다. 그럼 어때요? 이 물건 누구 거로 압류한 거야? 개미, 위탁자의 것을 압류한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3자 이소를 제기해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성증권이 만약에 파산돼 버렸다? 그러면 그 포스코 주식을 누가 가져갑니까? 파산 관제인이 다 가져가겠죠? 근데 이 포스코 주식은 주인은 누구예요? 개미, 위탁자의 소유자는 거죠?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어때요? 위탁매매 자체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죠? 네, 그런 법조문이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다. 적용 범위, 위탁매매 상대방, 위탁매매 권리 행사 가능한, 상대방이 아니고 위탁자의 채권자, 그 다음에 금전 뭐죠? 제외된다. 근데 여기 귀속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의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죠. 그 다음 위탁자의 채권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호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귀속관계에서는 금전 대금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금전 어때요? 혼용돼 버린 거죠. 혼용돼 버리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고, 그 다음 위탁매매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 특별유치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간주 의무 부담합니다. 그죠? 됐고, 중요한 건 이제 지정가액 준수 의무 한번 좀 이렇게 조문을 생각해놔야 된다. 위탁매매 차액 부담한다. 어떤 거냐면 차액을 부담하면 위탁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이거는 뭐냐면 위탁자에게 손해가 나는 경우입니다. 손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면은 위탁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지정가액 500원에 팔아달라 했는데 300원에 팔았어. 또 500원을 사달라고 했더니 1000원에 매수했어. 그렇죠? 이러면 누가 손해 났어요? 일단은 위탁자의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매매의 그 차액만큼을 부담하면은 위탁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익이 되는 경우에요. 지정가액 500원에 팔아달라고 했더니 1000원에 팔았어. 500원에 매수해달라고 했더니 300원에 매수했어. 200원, 500원 이익이 난 거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차액 귀속이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없으면 누가? 위탁자에 귀속된다는 게 조문 내용이니까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매매 중요한 거는 이행담보책임,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 이행담보책임 뭐냐면 약정이나 관습이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위탁자에 대해서 누가? 위탁매매인이 책임져야 돼요. 이건 법정 책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거 처분 의무는 보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상행위의 마지막 주제로서 공중접객을 보겠습니다. 공중접객에 대해서는 쟁점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A 호텔이 있고요. A 호텔이 있고 투숙객이 있는데 투숙객, 고객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잃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제일 핵심적인 거고, 고객이 공중접객업을 이용할 때 사고 났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것만 검토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물건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임치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임치 계약과 유사한 것은 묵시적 임치 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시건 장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죠, 울타리가 있고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뭐 차단기가 있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주차하는 순간 뭐가 돼요? 임치가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이 사건을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 후 차량 열쇠를 보관했어요. 열쇠를 보관한 그 자체는 벌써 임치게 되는 거, 임치. 임치가 성립한 거죠. 만약에 분실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A 호텔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이건 안 맡기고 객실 탁자에 보관을 했어요. 근데 객실에 보니까 게시물을 부착해 놨습니다. 도난 분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절도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을 투숙객의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럴 때 A 호텔이 책임질 거냐 이 말이죠.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책임 안 지지만 이렇게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 다음에 맡긴 물건에 대해서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공정접객업자의 과실이 있으면 어때요? 책임져야 돼요. 설령 맡기지 않더라도. 차량은 이미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이고 카메라는 맡기지 않았지만 도둑이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주인 A 호텔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알겠죠? 요거고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불이 났다. 화재 발생해서 투숙객이 화상을 입었다. 주의의무 위반을 못해서 이럴 때 A 호텔이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이때는 책임을 검토하는데 화재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있죠. 단기 임대차 계약 의무 위반으로 있죠. 채무 불행, 불완전 이행으로서 투숙객에게 A 호텔은 책임진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 공중접객의 쟁점은 다 떠오른 거죠. 가보시면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험이 있는데 불안전 이행은 채무불행이 아까 바로 그 화재 사건이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임치 받지 않은 물건 책임이죠.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임치는 명시적 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진 받지 않는 물건 책임질 거냐? 원칙적 책임 안 지지만 어때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책임 없음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책임 원래 안 지겠지만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 그죠? 지문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책임의 소멸시효 제일 단기네요. 임침을 반환한 후 6개월,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 그 다음에 전부 멸실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이죠. 그죠? 악의가 있으면 5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해본다면, 우리 이제, 해지 사유가 있거든요. 앞쪽에 봤던 우리 뭐, 익명조합이라든지 대리상, 리스업, 가맹업자가 해지가 하는데, 익명조합은요, 보통 종신이나 존속기한이 없을 때 6개월 전에 연도말 해지한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다음 존속기한이 없을 때 대리상 같은 경우는 2개월 전에, 부득이한 사정이면 언제든지. 근데 리스업자는 어때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3개월 전에 해지할 수 있다. 그죠?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 이분은 어떻게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바꿔버렸고 이 부득이한 사정은 앞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없다. 근데 가맹업은 상당한 게이다. 그냥 참고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뭐 이게 비교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상회의까지 해서 상법 총칙을 좀 마무리했어요. 약간 오늘 시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짧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지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걸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회사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